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뜨거운 시사 이슈를 모은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4월 둘째 주 채널A와 동아일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의 키워드 8개를 뽑았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실패로 깊어진 갈등이 살인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대검에 마약 강력부를 부활해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층은 한 장관 딸의 미국 명문대 입학을 막아야 한다며 집단 투서를 보내는가 하면 국제청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보겠습니다.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습니다.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미사일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 체계의 각기 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8형 개발은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견역시키게 될 것이라고 네, 스튜디오에는 양욱 아상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공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형태는 이전 ICBM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양욱 의원님, 이번 시험 발사 콜드 론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콜드 런칭과 핫 런칭의 차이는요. 핫 런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 보통 차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차에서 바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대를 세운 다음에 곧바로 점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는 거고요. 콜드 런칭은 통상 이제 저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관에서 발사가 되는데 점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이 관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가 됐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관 밖까지 힘으로 살짝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점화를 해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차이를 두느냐.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 때 보시면요. 핫 런칭을 하면 엄청나게 열과 뜨거운 것들이 나오니까 차량에 그 열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실험 잘못하다가 차가 폭발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막 뭐 차에 불 붙은 모습도 막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콜드 런칭을 하면은 자, 관 밖에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점화가 됐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해서 하면 차량에 영향이 덜 가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 반사되는 어떤 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하지 않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발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렇게 콜드 런칭을 쓰는 것은 주로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연료는 그래도 군사적으로 좀 액체 연료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효율성으로 치면은요, 액체 연료 쪽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발사할 때 로켓 보면 전부 액체 연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럼 굳이 고체 연료를 쓰냐? 고체 연료를 쓰는 것은요, 저게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고 그다음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를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은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고체 연료가 될 경우 훨씬 더 보존도 쉽고 발사도 쉽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도 사실 요즘은 앰플화라고 해서 네. 저걸 미리 이렇게 사전에 주입시켜 놓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사실은 뭐 그런 차이는 크게 없지만은 뭐 보존이랄까 운용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고체 연료 쪽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0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화성 18형이 중간 단계의 시험 발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완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향상됐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무력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이 위협의 성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시험 발사가요, 이거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죠? 사실 왜냐하면요, 이게 중거리 만약 이게 ICBM을 지금 북한이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ICBM이라면은 ICBM 북한이 ICBM 쏴가지고 미국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13,000에서 15,000km를 날아가야 미국 본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ICBM의 기본적인 정의는 5,500km 이상이지만 북한에서부터 미국까지 거리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 이 4월 14일 발사 때 실제 데이터가 어땠냐면요. 고각으로 발사해서 1,000km 정도를 날아갔는데 그럼 고도가 중요한데 고도가 3,000km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환산하면은 실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7,0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고각 발사했을 때는 한 거의 6,000 정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통상 이제 한 15,000km 정도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저 엔진 추력이 부족한 겁니다. ICBM으로 되기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북한은 엄청 선전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북한 매체에도 뭐 이 발사 과정이 전체 성공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또 북한이 시험 발사 세부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 추진체가 분리될 때는 1단계에는 표준 비행을 했고 2, 3단계는 고각 방식으로 설정을 바꿨다. 이렇게 비행 각도까지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전범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발사한 데가 평양 인근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계속 그 전문가들한테 지적을 받는 게 정상각도 발사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나와서 해보면 안다. 그랬죠. 곧 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고각 발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기술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1단 분리가 그 거리가 100km거든요. 그럼 평양 인근에서 만일에 그 자리에서 고각으로 발사하면 100km면 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항상 1단에서는 정상적으로 동해로 나갑니다.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이번만 자기들이 1단은 정상 비행을 하고 2, 3단은 고각 발사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만일에 그 1단부터 고각으로 가면은 대부분 평양 인근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원산하고 평양 사이에. 그러니까 진전된 건 아니다. 어차피 이번에 확인된 것도 결국 고각 발사 외에는 정상 발사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에도 북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엔진 추력을 시험했다. 그다음에 단분리 시험을 했다. 그다음에 조종체계 그랬거든요. 그러면 엔진 추력은 이미 140톤 포스로 지난해 12월 이미 검증이 된 거고 단분리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적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1단을 정상각으로 보내고 2, 3단에서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도 했었다 이런 안 그러면 말씀이신 땅에 거죠.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사일 1단계에서 정상 각도로 비행을 하자 일본은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정정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만큼 긴장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미사일의 특성상 네. 뭐 일본이 조금 허둥된 건 있지만 네. 일본이 크게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 아냐면 지난해 11월 2일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쏴서 예. 근데 경보는 속초에 울린 게 아니라 울릉도에 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초 앞바다 57km 해상이면 속초에 떨어져 그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그 각도와 방향을 보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면 울릉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보는 그걸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초기에 정상 각도 발사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 일본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경보는 울린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각을 보면서 바꿔서 그렇죠. 중간에 예. 손실이 되니까 바로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일본이 허둥댔다, 뭐 당황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안 떨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보를 발령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일본의 한계는 뭐냐면 지구 공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직후에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거리나 이런 게 틀리는 게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다만 일본은 또 떨어지는 탄착 지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물리적 차이, 어떤 그 기술적 특성인 거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고체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기습 발사를 하거나 각도 조절을 하는 변칙 발사가 가능해서 추적을 따돌리기 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우리 킬체인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거요. 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킬체인이라는 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한 2011년, 12년 이때 정도예요. 그때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때는 이제 북한이 스쿼드가 주력이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스쿼드에서 차세도 넘어왔어요. 사실 우리는 ICBM이 걱정이 아니에요. ICBM 미국이 걱정해야 그렇죠. 된다. 대륙간이니까. 예, 우리는 이미 KN 23, 24, 25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작년에 내내 북한이 보여준 전술핵 무기의 위협에 이미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킬체인이 예를 들어서 뭐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뭐 이렇게 결심해서 공격한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작용을 하지만은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킬체인의 다음 단계인 킬웹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킬체인과 킬웹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탐지할 때 주요한 핵심 자산 같은 것만 가지고 딱딱딱 탐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킬웹으로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어떤 그 탐지하고 공격하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한 다음에 먼저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 모든 자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의 동시적으로 교전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체 연료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 2019년부터 그렇게 계속 고체 연료 위협이 계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저거 뭐 하나 더 무기 체계를 하나 더 만든다, 덜 만든다 해서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의 이딴 도발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로 예정됐는데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밝힌 직후에 미국과 일본 등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안보리 비사국인 우리도 우방국가 조율해서 함께 개최를 요청한 건데요. 조한범 위원님, 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감스럽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안보리 열어봐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 마지막 2397호 외에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유엔 차원에서의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결의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유엔 차원에서는 대응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안보리 합의가 안 나올 거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북한이 핵실험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안 할 거예요. 동의 안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안보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유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러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의 핵공격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고통스러워할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압박이나 군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생션 제재나 거의 봉쇄 수준에 이게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없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되 대응의 어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패턴으로 가면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행동을 묵인을 할 거고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시킬 거고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통일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고요. 또 보시면요.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중을 높아지면서 또 앞쪽에 배치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전범위원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일단은 북한 비핵화는 맞죠. 왜냐하면 남쪽에는 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이 진보 정부식의 중립적인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라는 거고요. 북미 관계와 미국 관계 용어는 뭐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은 북한이란 정권을 만일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한미 동맹 관계가 더 강하지만 그러나 헌법상 북한 영토는 이제 우리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따라서 북미 미북을 이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동맹과의 연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강경책 이런 차원에서 미북 관계 용어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결국 향후에도 대화 국면보다는 북한의 도발, 또 우리의 원칙적 대응, 한미동맹의 강화 이런 차원의 양상이 반복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네. 당분간은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대화 국면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네요. 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에 대한 의미와 또 앞으로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FBI agents took Teixeira into custody earlier this afternoon without incident. I've seen him walking around, hanging out with that kind of group that always want to go in the military, and they were also big in video games. 네, 이번 한 랭킹부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허주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기밀 물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무장한 FBI 요원의 장갑차까지 등장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기밀 21살 일병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보안 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제 정보 공유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이 1급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 216만 명 정도가 이제 1급 비밀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체포된 용의자 같은 경우는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일병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1급 비밀까지는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게임 그 이제 하는 사이트에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이 정보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노출시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점점점 많아져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밀까지도 이제 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체포가 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미국이 9.11 이후에 정보 공유를 굉장히 확산하긴 했지만 그 우방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상당히 이걸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미국 그 정보 관리에서 큰 어떤 구멍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간첩법은요, 유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50여 건을 유출한 이 일병, 산술적으로 수백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용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좀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중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다 합산해서 형량을 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한 건당 10년 정도 최고형에서 350년형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유출 경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국의 문제이고 유출되고 나서의 어떤 도청 문제에 관해서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일 텐데 예. 지금 정확하게 유출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자기 과시욕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출했다라고 현지 언론에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유출 내용에 따라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부 조작이나 개입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 원칙적으로는요. 동맹국 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어떤 신사협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제법상의 통설에 따르면 이 비밀 정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주권의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묵시적 동의가 서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장파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런 첩보 활동을 다 어차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묵시적으로 이 침묵한다는 어떤 관행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3년도 이 스노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 인정은 하면서도 예. 왜 우리나라만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러시아의 조작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게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할지는 또 추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걸 설사 인정을 하고 공공연한 어떤 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외교적 문제로 강력하게 항의한다든가 하는 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Full-blown investigation going on, as you know,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y're getting close. I don't have an answer.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네,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에 대한 의미는 축소하고 유출에 방점을 찍은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박상규 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저 장면을 보면요. 입대 4년 차의 주방위군,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일병입니다. 네. 저 잡혔을 때가 오후 1시고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자택에서 이제 정찰기를 띄우고 장갑차까지 동원했지만 총 한 방 쏘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불렀더니 담담히 지금 나와서 저렇게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체가 또 이 사람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오지란 이름으로 21살짜리가 운영자고 20-30명의 그 디스코드 게임 채팅방에 10대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10대들에게 처음에는 내가 이런 군사기밀을 다룬다라고 글을 써서 올리니까 10대들이 안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들이 내 말을 안 믿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말 그대로 이런 그 FBI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 고의적으로 매우 심각한 군사기밀의 유출이, 그러니까 이 누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세 초반 청년이 10대 동생들을 데리고 놀던 게임 채팅방에서의 과시욕, 현시욕, 이게 빚은 그런 사고다. 일단 미국 당국은 거기에 방점을 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위 당국자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 당국자들이 이번 사태로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면 곤혹스러우니까 우리에게 사과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태호 차장이 출국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악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굳이 사과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상조사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관련해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저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고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알아서 사과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가 만약 항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 정부의 사과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또다시 국익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면은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지만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국익을 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미국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 전쟁이라는 각각의 국익을 위해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 간에도 지금 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보 전쟁은 결국 실력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내서 사실은 이게 그 갈등을 빚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전에도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 감청을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뭐 사과로 그냥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대통령실이 지금 이걸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미국 당국과 조사나 이런 것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처음부터 물론 조작될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21살짜리 이제 주 방위군 일병이 이걸 유출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이게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뭔가 조작된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보다 더 앞서서 사실 해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어떤 이 반응이나 조사에 보조를 맞춰서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국익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 압니다, 국민들도.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에게 너무 선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여당 의원들도 이거 다 조작됐다. 그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거 대부분 다 조작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드러나 보니까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설명하기도 전에 왜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저런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설명하냐 이거예요. 미국이 설명하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을 미국보다 더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너무 앞장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 자체가 다 꼬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거기서 물론 미국 정상회담을 겨냥을 해서 국빈만 있고 하니까 이 조기에 이 문제를 좀 주저앉히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명에 있어서 팩트를 너무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저는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네, 보면요. 김태호 차장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언짢은 내색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에는
악의 없는 도청은 눈을 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공직자의 태도로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자가 구체적으로 모르지 그럼 대강대강 물어봅니까? 당연히 기자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의제 조율하고 미국으로 간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 태도를 보세요. 아주 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저 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기자한테 질문하지 말라면 그럼 기자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자는요, 질문을 못하게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게 기자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기자 앞에서 기자라고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듯이 얘기를 해야지 그거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저 갑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하면 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태호 처장의 저 태도는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고 언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불법 감척 의혹 윤석열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간단히 분석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의미가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지금 돌출해서 그 악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외교 분야가 무려 28%로 첫 번째 꼽히는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 방문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그 논란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까지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쭉 나오던 그런 수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좀 민주당의 돌발 악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되면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반적으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만 여권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당 차원의 대응 어떻게 될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엄청난 큰 문제죠. 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죄할 건 사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주정부가 그걸 안 하는 건 진짜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당장 와야죠. 네, 이번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 최소 70명이 넘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윤정 의원님, 네. 보면요. 이게 현역 의원뿐 아니라 지역선거 관계자들까지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돈이 갔다라는 의혹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직전에 네. 돈이 뿌려졌거든요. 예.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랬죠. 당시 홍영표, 우원식,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가다가 이 홍영표 후보가 이제 친문의 후보잖아요. 네. 조직력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어떤 돈 봉투를 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만 지금 1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들보다 표가 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몇 표를 더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승부가 가려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구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상당수가 이제 뿌려졌다고 보면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다음 총선에 다들 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불거질 경우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좀 타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박기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8개월에 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받은 사람도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본질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정책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역대 이런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액수는 전체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명확한 이 통화 기록으로 다 이 전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뭐 진술로 할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 녹음으로 다 녹음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넘어서서 실적으로 민주당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아마 역대 가장 큰 효과가 아니겠나. 왜냐 70명이나 되는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과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 이걸 받았다고 그러면 이분들 다음 총선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보면요. 검찰은 송 대표 당선 목적으로 살포된 돈을 한 9,4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당시 송영길 대표 캠프에 있었던 윤관석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난 12일 윤 의원 자택과 그리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배경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네, 이게 4월 28일, 2021년 4월 28일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면 어제만큼 달라고 하는 듯하죠. 또 윤 의원은 전날인 4월 27일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받았고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더 달라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장소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직접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의원들이 먼저 요청한 듯한 내용도 있는데요. 대화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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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네, 녹취를 들어보면 어제만큼 더 달라. 일부 의원들은 우리도 달라 하고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녹취 내용만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내용이 이제 실현됐냐 하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죠. 저는 민주당이 문제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본인들은 연루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저는 이와 연관된 누구든 이번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혁과 변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갈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 가면 누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이성만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역 당원들을 관리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못 받아.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 아이 뭐.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조금 모아주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아니 그렇. 네,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아직까지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인을 하는데 아까 나온 얘기지만 녹취 파일이 3만 개인데 안 연 게 2만 개 이상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 5천에서 1만 개 사이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도 이 정도니까 도대체 그 판도라에 담긴 게 다 나오면 어떨까? 지금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채널A 그 파리 특파원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도 개인의 일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얘기 나눈 게 나오잖아요. 송 있는 데서 송에게 얘기하겠다. 이 송이 누굽니까? 바로 송영길 당시 후보거든요. 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고 또 송영길 대표가 변호사 출신의 율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파리 대학에서 비지팅 펠로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비지팅 펠로우 할 일이 아닙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귀국해서 본인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고 또 사법 처리나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지 그나마 지금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진 이 당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요새 이런 전화 많이 들어요. 쌍팔년대도 저런 일은 없었다. 자, 쌍팔년이 언제냐면요. 단기 4288년 1955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당 때 얘기예요, 이게. 돈 봉투를 서로 담아서 나누고 형 나도 좀 더 줘. 참 참담합니다. 네, 아직 송이 누군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상규 의원께서 추측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런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인천 동구청장으로 일했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입니다. 조 전 부시장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금전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쟁터에 나가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 밥 먹을 것도 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 전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보고 있는 돈봉투 조성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는 지금 조 전 부시장이 단순히 어떤 돈봉투 조성 정황에 있다 이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의 피해자 신분으로 적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한 9,400여만 원 정도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 1,400만 원을 이 조 전 부시장 지인을 통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또 뭐 캠프 지역 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봉투에 나눠 담아서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 전 부시장 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 뭔가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녹취록이 지금 어디까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전 부시장도 아마 요 정도까지만 인정하고 상황을 보자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만약에 이 법정에서 볼 때 처분문서 그 이상으로 이제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제 처분문서가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 녹취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봅니다. 특히 이렇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 같은 게 남아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녹취록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증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 전 부시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행을 판단할 때는 범행 동기와 관련 인물들과 자금의 흐름과 그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된 인물들이나 시점들이 보면은 전당대회에서의 송영길 대표에 대한 당선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돈을 착복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걸 봉투에 균일하게 돈을 나눠 담아가지고 주거나 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주전부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실 당대표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각자 이 당의 주요 요직을 맡은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전부시장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행위로 그 규율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앞으로 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도청 의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의적 책임을 얘기했더니 그게 마치 이 문제에 연결된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지금 나오는 진짜 이 문제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왜 이거를 나타났다고 이런 식의 지금 정치적으로 2년 전에 있었던 당내 선거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예. 당장 와야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한가롭게 지금 프랑스에서 뭐 어떻다라고 정치평론 하듯이 할 일은 아니고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문제가 당의 명운하고도 관련되는 지금 당장 들어와라. 예, 당장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당에서는 당당하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귀국한다고 합니까? 제가 난 뭐 지금까지 뭐 들려진 얘기는 없어요. 언제쯤 온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좀 추이를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입장은 지금 뭐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개인의 일탈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도 송 대표한테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시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한편으로는 당에서도 요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이것만으로도 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당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곤혹스러운 내부 상황이 있겠죠? 그럼요. 지금 뭐 이거는 뭐 거의 핵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뭐 거의 이제 검찰발 사실상 정계 개편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전영직 대표가 지금 전부 다 수사를 받고 있는 또 한 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이정근 리스트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에 따라서 이 폭 자체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노웅래, 그다음에 이하경, 그다음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다 지금 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별개의 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있었고 특히 의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뭐 주고받았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제 송영길 후보의 이제 이 선거 이 돈봉투 사건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 70명 가량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라든지 이렇게 포함하면 지금 의원 수가 169명인데 여기 과연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민주당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될 경우에 당이 428억 원을 또 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 현실화된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자면 어쨌거나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뭐 본인하고는 이게 뭐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도의적인 책임으로까지 보다 더 훨씬 더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지금 조치가 필요하고 진짜 이거는 당 내에서 지금 단순히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검찰 이걸로 넘기기에는 너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말 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생각이 듭니다. 네, 허준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해서 녹취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다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녹취록을 증거 능력으로 하려면 이제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이 녹취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피고인 아닌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녹음에 담겨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문서로 봐서 그 원본이고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3만 건 정도 녹취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변작이나 위작의 개입이 정황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짜집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3만 건을 다 짜집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담보한 객관적인 어떤 증명력을 담보한 증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사태의 주역으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돈을 조달한 걸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지인으로부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2천만 원, 1천만 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 준 누군가가 지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용처 수사도 핵폭발급의 위력을 지녔지만 자, 어디서 도대체 그 돈을 달라는 때마다 대준 사람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물론 검찰이 병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만약 돈을 준 사람이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돈을 그때마다 줬고 거기에 대한 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사건의 폭발력은 거의 이제 메가톤급으로 확산되는 그야말로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직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직 대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또다시 대면을 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여기에서 보면은 유 전 본부장과 처음 대면한 재판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어제는 또 몇 차례 쳐다보고 한참 시선을 줬다고 해요. 네, 처음 대면한 재판에서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을 하러 가면 사실 피고인석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증인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쳐다봤다는 것은 굳이 그쪽으로 이제 시선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어제 나와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굉장히 이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실무자 데려와서 직보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를 많이 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이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족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이 대표 그 관계자였던 이 이우종 경기 아트센터 사장이 그때 당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 있고 난 뒤에 김 전 처장 유족을 찾아가서 이 기자회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증언이 어떤 신빙성을 보다 담보를 하려고 하면 사실 다음에 이제 유족이 나와가지고 이런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 관련 또 검찰에서 성남 백현동 비리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백현동 수사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현동 수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백현동 관련해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거의 협박을 했다. 예,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김인섭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김인섭 씨가 이제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당시 인허가에 관여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을 했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로비스트로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아서 했다는 것 그 사실과
근데 이 사건 구속에 들어지만 70억을 받고 이 허가를 내는데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두 사항이 상충되잖아요. 이게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김인섭 씨란 즉 이재명 대표 측근의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그거는 허위 사실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인섭 씨의 구속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예. 그리고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2차 체포동의안도 저는 곧 임박했지 않는가. 결국 이제 백현동, 정자동,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사건 등등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뭐 5월 달 중에는 2차 지금 체포동의안도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대형 악재를 맞은 민주당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올지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워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격 해촉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해촉을 결정한 김기현 대표의 속내.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2명의 국민의힘 상임 고문 가운데 현역 의원도 없고 현역 단체장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홍준표 대구시장만이 현역이면서 당 상임 고문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대표가 저건 최고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해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는 TPO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김기현 현 대표는 대변인을 했습니다. 둘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김기현 대표가 되고 나서 특히 그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이후에 그 징계를 좀 솜방망이로 해서 당이 좀 위기에 빠졌다라면서 연일 비판을 하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발표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표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해촉을 해서 이른바 자른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효과의 문제인데 홍준표 대표가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그 모 목사를 앉혀서 그럼 계속해서 그 당 상임 고문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비난을 오히려 하면서 그리고 SNS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당에 뭐가 좋겠습니까? 이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게 화풀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필 왜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홍준표 이 대구시장을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징계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효과는 안 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고 자 당에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이걸 지켜보는 중도 특히 요새 지지율 하락의 그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2030도 이거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잘 수습을 하고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김기현 대표가 보여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홍준표 시장도 불쾌한 감정을 SNS에서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골이 좀 깊어지면은 이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원래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뭐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도 너무 현직 시장이 당무에 아주 너무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비춰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그런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뭐 징계 문제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내에 친홍 세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내년 총선에서 당내에 일단 자기 그 계파 출신 의원들을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천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최근에 보면 윤혜옥 이 TK 출신의 이제 지금 윤혜옥 의원이 이제 이 원내대표가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TK의 맹주는 본인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이 맹주의 지위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뭔가 당 지도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저는 정책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김재원 최고위원도 예전에 대구시장 가지고도 충돌을 빚었었고 또 대구의 출마 문제 가지고도 충돌을 빚었었기 때문에 즉 홍준표 시장 입장에는 나의 경쟁자는 보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이번 이 다툼 자체가 결국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 지분 이거와 관련된 전초전이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그와 관련된 의도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 문제를 키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분이 확보될 때까지 저는 아마 이 싸움을 벌여나가고 지도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이 지금 저쪽은 인위적인 지금 이 세대 교체가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걸 자신의 지분을 놓고 싸움에 들어가면 이건 또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악재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네. 홍준표 시장의 해촉을 두고 윤심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도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했을 리가 없죠. 김기현 대표도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윤심 저는 작용 안 했고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홍 시장님 그 지난번에 그 제주도 해운대 일광수산 가서 분위기 좋았어요. 그 저도 있었고 윤 대통령 계시고 홍 시장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아 대통령 맞은편에요? 홍 시장님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홍준표 시장 해촉을 두고 윤심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어떤 뭐랄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처럼 하라는 건 넌센스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다 지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듣기 좋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정치 초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물론 김기현 대표가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아까 TPO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그럼 만약에 현직 시장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된 적이 없으면 처음에 그럼 잘랐어야죠. 해촉을 했어야죠. 왜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이제 와서 해촉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또 그 시점 자체가 묘하게 겹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 또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김기현 대표가 대신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한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 어차피 그 상임고문 해촉됐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그런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NHK에 따르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 후보 의원 지원 연설을 앞두고서 있던 그 장소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리는 대피해서 무사한 상태고요. 한 남성이 제압이 됐다는 건데요. 이거는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오늘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거 유세에 나서기 직전에 현장에서 큰 폭발음이 울렸다. 그리고 NHK 보도에 따르면요. 한 남성이 경찰로 보이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제압을 당한 뒤 폭발음이 들렸고 시민들이 놀라 대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NHK 기자는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연설 시작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여당 얘기 가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이 심했다. 그리고 그래도 해촉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김재원 의원 징계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인데요. 어준 변호사님, 이 김기현 대표의 결정은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김기현 대표의 이번 결정이 사실 이 홍준표 시장의 당내 발언들이 당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명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상 또 방법상 현명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딴 실언 논란으로 당 지도부의 어떤 구설에 휘말린 상황에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뭐 해촉을 한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더 강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도부의 어떤 문제에 이어서서 당 외부에서 당 이 안에서도 내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인상을 계속 줄 수가 있어 보여서 사실상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에 앞서 김재현 의원도 이딴 실언으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세 차례 실언 이후 자숙 중이던 김재현 의원 어제 5.18 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그 큰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꼭 한번 가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재현 최고위원이 뭐 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직 뭐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었고, 예. 뭐 의원도 지금 뭐 3선인가요? 뭐 했었고, 이제 그런 분이 과연 이 5.18 문제를 저렇게 취급하고 나서 저런 또 지금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지금 또 저렇게 이제 뭐 언론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저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또 손실 있게 이야기하고 지금 저렇게 언론 동원해서 저렇게 또 취재하게끔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 한 달 동안 자숙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한 뭔가 좀 다른 어떤 모색하기 위한 저는 행보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제 김재원 최고가 말이 뭐 3번이나 실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본인이 자처해서 저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성원 의원인가요? 비 좀 내렸으면 수해 그 봉사하러 가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원권 정지 3개월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이준석 대표는 이 양도구역 이야기를 해서 1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이와 관련돼서 충분한 어떤 징계를 좀 자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다시 가서 저렇게 뭐 이 참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문제 같아요. 더군다나 최고위원들이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조수진, 태영호 의원까지도 다 실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김기현 대표가 저는 단호한 어떤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법은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여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폭발음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연설을 하기 직전에 폭발음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긴장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중의원 보궐선거 지역 지원 연설을 위해서 방문한 행사장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즉시 대피해서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11시 30분경인데요. 일본에서 보궐선거 유세를 위해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이카자이 어항을 찾았는데 시차를 마치고서 이제 총리가 연설에 나서려는 순간 한 남성이 은색통으로 보이는 물체를 연설대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흰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큰 폭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목격자들은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